이제부터 4장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 객체 지향과 자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이 슬라이드는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우리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정의하는 것, 그 기능과 그 기능을 위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에 따라 만들어진 어떤 것을 우리는 객체 또는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었지만 자동 판매기는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에 따라 실제로 만들어진 이 녀석들을 우리는 오브젝트,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자동 판매기들은 크기와 색깔 또 판매하고 있는 물품이 모두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녀석들을 모두 자동 판매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앞서 정의했던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동 판매기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들을 자동 판매기의 객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어떤 것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특징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메소드라고 표현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즉 메소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들을 우리는 속성 또는 필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소드와 필드를 정의해야 되고, 그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두 부류로,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누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이 보기에도 모양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전자기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얘들은 곤충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분류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녀석들은, 즉 전자기기로 분류된 녀석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기기가 가져야 되는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우리는 전자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들은 앞서 소개했던 전자기기에서 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들을 우리는 전자기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의되어진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만든 것,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자동 판매기의 특징을 소개했고요. 그 특징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죠. 그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객체, 오브젝트 또는 인스턴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4개의 그림은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4개를 모두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4개를 컴퓨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되는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알고 있지요.
그리고 컴퓨터라는 클래스에서 정의한 특징에 따라서 만들어진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을 우리는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녀석들을 우리는 컴퓨터 클래스의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앞서 소개했던 클래스와 객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객체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의했던 클래스의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을 모두 객체 또는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바라고 한 언어를 이야기할 때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객체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요.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객체 지향 언어는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 또는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요. 그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객체로 표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객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물론 이 객체는 객체를 만들기 전에 클래스가 정의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기 전에 그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져야 되겠고, 그럼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자동 판매기의 특징을 정의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동 판매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객체는 이 객체를 위한 클래스가 정의되어야 되겠고요.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당연히 그 메소드와 그리고 필드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바 언어가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이 다른 수업 시간에 들어보았을 C++와 같은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를 줄여서 OOP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Object Oriented Program Language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언어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은 차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캡슐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캡슐화는 무엇을 이렇게 숨긴다, 감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데이터가 되었건, 즉 필드가 되었건, 또는 기능, 즉 메소드가 되었건 외부에 공개할 것만 공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는 필드라든지 메소드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우리는 캡슐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형성입니다. 폴리모피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폴리모피즘은 같은 기능, 즉 우리 어떤 같은 기능을 이용하고자 하나 실제 객체마다 실제 동작은 달라지는 것을 다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다형성은 지금은 잘 표시가 나진 않겠지요. 우리 저 뒤쪽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형성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형성과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서 주로 다룰 내용입니다만 상속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속 맞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이든 또는 부모님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물려받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보았습니다. 이 두 개를 우리는 모두 컴퓨터라고 분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두 녀석은 우리가 정의해 두었던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표현하면 이 녀석은 노트북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녀석은 데스크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비록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우리가 정의했던 컴퓨터라고 하는 조금은 넓은 의미, 조금은 추상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이 조금 다르죠.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분하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결국 이 노트북이 되었건 데스크톱이 되었건 이 두 녀석은 모두 컴퓨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녀석을 컴퓨터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녀석은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녀석은 노트북, 그리고 이 녀석은 데스크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 더 추상적이거나 조금 더 넓은 의미의 특징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좁은 의미의 특징을 정의한 것, 이것을 우리가 상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속에 대한 이야기는 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바 클래스와 자바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자바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우리는 자바 클래스를 정의하고 사용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어떤 것의 특징을 정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소드이고요. 그리고 이 메소드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 이것을 우리 필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의 특징을 정의한다는 이야기는 그 어떤 것이 가져야 되는 기능, 즉 메소드와 그 메소드를 실행하기 위한 데이터, 즉 필드를 정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한다는 것은 이 클래스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메소드와 필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클래스를 구성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소개했던 것처럼 먼저 public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여러분이 정의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 이름 다음에 중괄호와 중괄호, 즉 한 쌍의 중괄호로 클래스 정의를 시작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특징들, 즉 메소드와 필드들은 한 쌍의 중괄호 내에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한 개의 필드와 그리고 세 개의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필드를 보니까 age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필드이고요. 이 age라고 하는 필드에는 정수값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메소드를 보면 public, void, 그 다음 메소드 이름입니다. 그리고 한 쌍의 괄호 속에는 이 메소드가 호출될 때 이 메소드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전달받을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한 쌍의 중괄호가 나오고요. 이 중괄호 사이에 이 메소드가 호출되었을 때 실행해야 될 명령문이 나옵니다. 지금 이 클래스 구성에서는
세 개의 메소드가 있고 그 세 개의 메소드는 각각 setAge, getAge, 그리고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하고 나면 앞서 우리가 소개했던 바와 같이 자동 판매기는 이러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정의했죠. 그렇게 정의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정의한 걸 가지고 실제로 자동 판매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정의했으면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합니다. new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new라는 오퍼레이터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객체를 위한 클래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쌍의 괄호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사용한 거 기억이 나죠? new 스캐너 이렇게 사용한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sc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한 쌍의 괄호 속에 system in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형태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클래스 이름 괄호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객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생성한 객체를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생성한 객체를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수 선언이 되어야 되겠죠.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u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 변수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u라는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걸 보고 정수를 저장한다 라고 표현하진 않죠. 왜죠? u라는 변수 이름 앞에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u라고 하는 변수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객체를 저장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이 u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객체를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자, in이라고 하는 건 뭐냐?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은 변수다 라고 답변을 하면 100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 in이라는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하느냐? 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sc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저장된다 라고 하면 100점짜리 정답이에요. 즉, 이 변수에는 어떤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저장되는 거예요. 됐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로 만들어줍니다. 즉, 생성한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게요. 자,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식은 덧셈입니다. 그럼 이 덧셈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 오퍼레이터, 이 연산자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3이라고 이야기하죠. 동일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결과는 뭐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는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한 겁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건 뭐예요? 1과 2를 덧셈한 결과를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동일하게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in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무엇이 저장되느냐 하면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sc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 값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in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잡고 사용하면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클래스를 정의했고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으며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변수에 저장해 두었죠. 그러면 그 객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용합니다. 이 변수에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이 저장되어 있겠죠. 그 참조 값을 이용해서 .field 또 .method 이름 이렇게 하면 각각 field 또는 method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method를 호출할 때는 그 method에게 전달할 실인자를 위해서 괄호 속에 데이터를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요걸 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앞서 우리는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참조형이라고 했습니다. 참조 타입. 우리 참조형이라고 할게요. 기본 데이터 타입에는 또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정수, 실수,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논리값, 참과 거짓을 나타낸 논리값이었죠. 정수에는 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int, byte, short, 그 다음 long. 실수는 두 가지가 있었죠. float, 그 다음 double. 문자는 캐릭터, 논리값은 불리. 이렇게 해서 기본 자료형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자료형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뭐라고 했죠? 참조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참조형은 참고로 C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터와 관련이 없습니다. C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C 언어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터가 일종의 주소라고 한다면 자바에서 이야기하는 참조형은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쓸게요.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건 주소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이라는 변수에는 정수값이 저장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u와 e는 뭘 저장할 수가 있죠? 그 앞에 보니까 타입으로 person이라고 하는 것과 scann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person과 scan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따라서 u와 in이라고 하는 변수는 참조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다만 u는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은 무엇을 위한 참조값이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한 만든 객체를 위한 참조값인 거고요. i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은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아닌 sca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위한 참조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u와 in에는 참조값을 저장하고 있지만 그 참조값이 각각 다른 객체를 위한 참조값임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객체를 생성한 예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두 개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저장할 때 person.java로 저장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person manager.java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선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지금 여기에는 한 개의 필드와 두 개의 메소드가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개의 필드에는 ag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age라고 하는 필드에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각각 setAge라고 하는 메소드와 getAg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setAge라는 메소드는 호출되었을 때 return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void라고 하는 return 타입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getAge는 정수값을 return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tAge는 호출될 때 한 개의 값이 전달되어야 되겠고요. 그 한 개의 값은 a라고 하는 이름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getAge는 호출할 때 특별한 그 실인자 없이 그냥 호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그 다음 person manager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erson manager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단지 한 개의 메소드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용해 왔던 main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main이라는 메소드의 기본 형태는 public, static, void, main 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main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main이라는 메소드가 무엇을 실행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지역 변수입니다. n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있고요. 이 n이라는 지역 변수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했습니다. u라고 하는 지역 변수도 선을 하고 있습니다. u라고 하는 이 지역 변수에는 무엇을 저장하느냐면 바로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닌 person이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u라고 하는 변수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n과 u에는 모두 초기 값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명령문은 n이라고 하는 변수에 20이라고 하는 정수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명령문은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로 생성한, 만든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을 그 결과값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값을 어디에 넣죠?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는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앞서 만들었던 객체에 접근하겠지요. 그리고 그 객체에 있는 set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참조값을 이용해서 person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하겠지요. 그리고 그 객체에 있는 get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정의해 두었던 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 값을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했고 그리고 u라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 값을 이용해서 객체에 접근한 뒤 그 객체에 있는 setAge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출되는 메소드가 바로 요 녀석입니다. 동일하게 u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 값을 이용해서 이때 생성했던, 이때 만들었던 객체에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getAg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메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한 뒤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동 판매기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정의해 두었죠.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 실제 자동 판매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 판매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어서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찾아가서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u라고 하는 변수에는 이때 만들어진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있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객체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 객체에 있는 기능을 활용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라면을 판매하고 있는 자동 판매기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라면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로 라면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죠? 그 기능을 이용하고 있죠. 그 기능을 이용한다는 게 바로 메소드 호출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자바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객체 생성한 또 다른 예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객체는 RECT라고 하는 사각형을 위한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RECT라고 하는 클래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필드가 있고요. 각각의 필드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의 이름은
ver length이고요. 두 번째 필드의 이름은 hor 밑줄 length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필드를 정의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 세 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et이라는 메소드이고요.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고요. 자, 이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mai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자동으로 호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main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보면 맨 먼저 무엇을 하고 있죠? 네, RECT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RECT라고 하는 변수는 무엇을 저장할 수가 있죠? 대문자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위한 참조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참조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라면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라면을 판매하는 자동 판매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이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RECT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RECT라는 변수에 실제로 참조값을 저장했죠. 어떻게? new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는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로는 뭐가 나오죠? 생성한 객체의 참조값이 이 오퍼레이터의 결과값이 되죠. 뭐에 대한 참조값이죠?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했고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참조값이 되겠죠. 그 참조값을 RECT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RECT라고 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 참조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때 만들었던 객체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RECT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참조값을 이용해서 이때 만들어진 객체에 접근하고요. 그리고 나서 get area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문자 R로 시작하는 RECT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나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RECT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